오늘 주제는 한국 상고사의 올바른 이해인데요. 한국 상고사가 왜곡됐다는 건 다 아시죠? 왜 이런 구조가 아직까지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이것이 유지되는지 이제 그 뿌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근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식민사관 이론까지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상고사가 왜곡되게 된 거는 주요하게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유학 세력들, 유학자들, 딱 이제 조선 후기에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선 후기 이제 인조완정 이후로 이 유학자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우리를 작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소중화란 말 들어보셨죠? 이 소중화 사상이 고착화되면서 우리 역사의 우리 고대사를 갖다 이제 그 중국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이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인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이 두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하실 때 공자의 말 중에 저는 가장 훌륭한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공자 여러 말씀 아시죠? 공자가 동이족인 것도 다 아시죠? 은나라 출신의 동이족입니다. 공자는. 공자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의 공자 세가가 있죠? 여기에 공자의 유언이 뭐냐면 그 나의 선조는 은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일주일 있다 세상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동이족이라고 했더니 저쪽 중국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하는데 반발할 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대부분 산동성 출신들이죠. 중국 고대 제자백과의 대다수는 이 산동성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대만에 가 있는 학자들은 역사 왜곡을 안 합니다. 중국 지금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학자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데 대만 쪽에 갔던 학자들, 특히 예전에 은어를 발굴했던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은나라는 신정 국가다, 신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다. 주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이 민족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자가 말한 이리관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고대사 볼 때는 아주 진취적으로 보시는데 근현대 또 이야기해 보면 완전히 또 절벽이에요. 이게 뭐냐면 분절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 거 역사관이 아닙니다. 관자를 붙이려면은 하나를 꿰뚫어야 돼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고대를 바라보고 중세를 바라보고 근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예가 단재 신초호 선생 같은 경우죠. 단재 신초호 선생 고대사를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이분의 사상적 지향은 뭡니까? 아나키스트였죠. 단재 신초호의 머릿속에서는 우리 한국 상고사를 밝히는 것과 아나키즘과 전혀 충돌이 안 됩니다. 단재 신초의 문장 중에 대단히 명문장이 조선혁명선언이죠. 조선혁명선언에 뭐라고 하냐면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단재는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또 우리 민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이것이 왜 충돌이 안 되냐면 둘 다 피압방 민족이라는 거죠. 민중은 뭡니까? 한 사회에서 하루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민족 단위로 바라볼 땐 일본의 압제를 받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이 양자가 단재 신초의 머릿속에서는 상호 충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들. 그래서 단재 신초가 이 책을 그 조선혁명선언을 왜 쓰냐면 1920년대 초반에 의열단도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의열단원들이 상해에 그 당시에 다나카라는 일본군 대장이 상해에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의 의열단원들이
저 단학가라는 놈이 온다는데 우리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환영 행사 준비를 하죠. 근데 서로 나가서 쏘겠다고 하니까 서로 제비뽑기 하다시피 해가지고 1선, 2선, 3선을 정해서 뭐 1선에서 뭐 누가 쏘고 오성윤이 쏘고 뭐 이종함이 쏘고 누가 쏘고 다 정했는데 불행하게도 옆에 있던 단학가 옆에 있던 미국 여인이 맞고 단학가는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에 한인 그 독립운동가들, 이 민족운동가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교 독립론자들,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이 외교 독립론자들이 이들을 비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열단원이 아니 우리는 잡히면 사형당하는데, 우리 모든 걸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 해치 혓바닥으로 저쪽에 강대국의 독립을 구걸하는 저 세력들이 우리를 비난해 하니까 유자명이라든지 하는 김원봉이라든지 이분들이 북경에 찾아와서 단재 선생에게 선생님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 써주세요. 그래 갖고 나온 게 이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명문장이죠.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로 없이하고로 시작되는 그 명문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단재 신초가 만약에 한국 사회에 지금 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바라봤을까? 단재 신초는 심지어 안창호하고도 절교합니다. 왜 절교하는지 아세요? 이승만을 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나라를 팔아먹은 미국의 위임 청원한 인물을 갖다가 또 끌어들였다. 그래서 사실 안창호와 신초는 사이 나쁠 일이 없었어요. 그 절 끌어들였기 때문에 단절한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친일 세력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 근대에서부터 우리 상고사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인조반정에서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데 인조반정 여러분이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인조반정 별로 나쁜 걸로 안 배워왔죠? 그럼 광해군은 어떻게 배워왔어요? 또 광해군도 또 별로 나쁘게 안 배워왔어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불편부당하지 않다는 건 다 아시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쪽도 잘했고 쿠데타로 쫓겨난 쪽도 잘했고 양시론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양시론이 성립될 수 없는 지대가 바로 이 쿠데타 지역입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쪽도 잘했고 쿠데타로 쫓겨난 임금도 잘했고 이게 역사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말도 안 되는 역사 해석은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일제식민사관에 답니다. 왜냐? 인조반정을 좋다라고 쓴 거는 뭐냐면 바로 인조반정을 일으킨 세력의 후예들이 아직까지도 학문 권력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인조반정의 논리 정리하면은 조선 사대부들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의 임금은 조선 임금이 아니라 명나라 황제다. 조선 임금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다. 고로 조선 임금은 조선 사대부 자기 서인들과 같은 계급이다. 그런데 광해군은 진정한 임금인 명나라 황제를 배신했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 서인들이 광해군을 축출하는 것은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임금인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이 논리예요. 여러분 예성논쟁 두 차례 예성논쟁 있죠? 이때 간단합니다. 논리. 저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저는 고생 엄청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하나 공식이에요. 왜 우리나라 역사학은 전부 다 서인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서인의 후예인 노론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제1차 예성논쟁에서 효종이 세상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3년 복절을 주장하는 남인과 1년 복절을 주장하는 서인 이렇게 나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서인들 입장에서는 조선 임금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예성논쟁 때 1차 예성논쟁 때 송시열이 서인영수 송시열이 3년 복절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당시 남인 백호윤우가 당대의 최대 학자였어요. 당시에는 송시열보다 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근데 윤우의 견해가
신경 쓰이니까 윤후의 집에 송시열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나는 3단서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견해는 뭡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그때 이 백호 선생의 집 사랑방에 남인계열 학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어요. 그 당시 취규 유류라는 학자가 송시열이 사람 보내서 한 이야기, 나는 일념복제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 백호의 견해는 뭐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취규 유류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허우암, 그 사람 예법 좀 아는 줄 알았더만 상례 비료를 다시 봐야 될 사람이네. 예법의 기본을 다시 봐야 될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사가의 예법이지 어찌 왕가의 그 예법을 쓰겠는가. 이 이야기예요. 서인들은 조선임금은 임금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 뭐냐면 서인들은 무조건 자국왕실을 박하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2차의 송론쟁 효종의 부인 인현왕후 장씨가 세상 떠났을 때 또 그 대비의 복제 문제가 또 나오죠. 이때는 1년 복절과 9개월 복이 대립합니다. 서인들이 뭐 주장하겠어요? 9개월 복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 부인하고 우리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다. 그러면서 이 유학자들에 의해서 평양에 기자묘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이 상고사 공부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고구려의 평양 천도입니다. 고구려 수도 자리가 과거 왕검성 자리죠. 그런 중국 고대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자꾸 그 지리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이런 그 역도원의 수경주도 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몇 가지 기점들이 있는데 이 유학자들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인조반정의 논리를 가지고 조선 후기를 운영하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 부인하고 우리는 작은 중국인이다, 소중화인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지금까지 옵니다. 전 뭐냐면 과거에 요 광화문에서 시위하죠. 태극기 흔들어요. 한쪽에는, 한 손에는 송족이 흔듭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우파든 좌파든 떠나서 왜 남의 국기를 흔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기만 흔들면 되죠. 왜 미국 국기를 왜 흔드냐 이거예요. 이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리관지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주체를 이야기하려면 모든 걸 그 사관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요 근래에 고종이 훌륭한 임금이다. 고종 훌륭하다고 대한민국의 주요한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고종이 훌륭한 임금이다 주장하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셔. 조상 대대로 아주 좋은 기업을 물려받으셨는데 아주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회사 어떻게 됐는데 망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임금을 평가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임금, 한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잣대가 냉혹해야 됩니다. 일반 장사미사가 아니에요. 고종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려면은 고종이 개화정책을 썼다. 개화정책 채택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러면 개화정책을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정치할 수 없잖아요. 괴화파를 중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괴화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김옥균 중심의 급진 괴화파. 우리 역사에서 김옥균은 상당히 저평가된 겁니다. 나중에 일본에게 먹히고 난 다음을 잡고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친일파를 바라볼 때도 몇 가지 시대 구분을 해야 돼요. 1905년 이전에 을사늑약 이전의 친일파 중에서는 애국자가 많습니다. 김옥균 같은 인물은 잘 나가는 노론 집안의 영의정 양자르가죠. 또 과거 장원급제자예요. 그 길로만 그냥 갔어도 이 김옥균은 자기 인생에 장밋빛이 보장됐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인생 걸었죠. 근데
그러다가 갑신정변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고종이 뒤집게 해가지고 다 죽이죠. 그래서 급진개합파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느냐? 온건개합파가 남아있죠. 김홍집, 어윤중으로 대표되는 온건개합파. 온건개합파가 소위 갑오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오개혁 와중에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 왕이 자기 공사관에 도망을 간다는, 외국 공사관에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 2번 있었죠? 한 명은 또 누구예요? 이 장면. 5.16 쿠데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깔멜 수녀원에 도망갔죠? 도망갔으면은 자기 총리, 그 당시 내각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국군 통수권이 있어요. 도망갔으면은 비밀 연락망을 구축해서 진압해야 할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안 나타나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역사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최초로 내린 명령이 뭔지 아세요? 나라 망하니까 목숨 끊은 매천황현. 이 양반 대단한 천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이분의 글을 지금도 볼 때마다 탐복하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경무관, 검경 간부들을 불러서 지금 갑오개혁하는 저놈들 다 역적이니까 때려 죽여라. 그래서 김홍집, 어윤중이 다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온건개합파도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느냐? 만민공동회의 있죠? 일반 시민들이 한. 처음에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하니까, 당시 고종의 개혁을, 개화를 선택하려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입헌군주제예요. 고종은 아니요. 왕을 갖다 헌법으로 제안해. 그래서 만민공동회 보부상들 시켜서 동원해서 다 때려 내쫓고 끝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건 이완용 같은 이 종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에요. 일본의 정보보고로 보면은 이완용은 한때는 친미파, 한때는 친러파, 나중에 친일파 돼요. 그럼 뭡니까? 이완용은 정치 노선이 없는 거죠. 우리 한국 현대사 보면은 항상 여당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완용은 그거예요. 항상 권력 있는 쪽에 가서 붙는 인물들. 이게 바로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발표하는 장면인데, 우리나라 법체계, 현실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현실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요즘 와서는 좀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칙적인 부분. 보세요. 노회찬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직 박탈됐어요. 법이란 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청원해서 대법원에다가 우리 법 바꿀 테니까 좀 연기해달라. 연기 안 하고 나 선고해버렸습니다. 법이란 게 뭐예요? 잘못을 처벌하는 거죠? 전 노회찬 씨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우리 한가람은 정치권하고 안 해요. 그냥 우린 연구 공부만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 양반 뭐 잘못했어요? 그 뿌리를 다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법률 체계가 어디서 왔느냐? 대륙법 체계라 그러죠? 아니 왜 영미법 체계도 아니고 왜 대륙법 체계냐? 뿌리 찾아보면 전부 다 이 시대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일본도 처음에는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조금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우리 조약 개정합시다 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너희들 헌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제야 일본에서는 헌법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란 뭐냐면 전국 단일 법령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나라 국자 쿠니는 봉건영주가 다스리는 고지역이에요. 어디 해외 가실 때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넘기시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 다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한번 가보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엄청 비싸죠? 그 비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저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허가 없이 가면 사형당했어요. 돌아다니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법이 또 다 달랐어요. 이영주가 다스리는 지역과 저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의 법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후진적인 사회였어요. 조선은 어땠습니까? 경국대전이 있죠? 대명률이 있죠? 조선에서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 형량이 시행됐어요. 우리나라 이제서야 대법원에서 양형제 같은 형벌에 같은 죄를 줘라.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전부 다 이 시대의 유산입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수사기관들, 사헌부나 의금부나 이런 곳은 문과 급제한 엘리트들이 합니다.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 사유론은 누구냐? 중인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니 수사는 엘리트 이 회칭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하고 그 판결은 7급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들이 해?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법의 정신이 뭐겠어요? 재량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사법권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헌부, 지금의 검찰격이죠. 의금부는 왕명을 수사하는, 지금 그 설치하자고 하는 뭐 특별수사청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청 있죠. 그 다음에 한성부도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부서가 어떤 사건을 인지했는데 고소 접수받고도 안 한다. 지금은 검찰에 접수했는데 검찰에서 너 수사 안 해. 그럼 끝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한 기관이 이 내사에서부터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법정까지 가고 이 한 기관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게 인권이 유지되느냐. 외국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린 당연히 그런 거로 알고 검찰 세다 이렇게 이야기해왔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열도내에 통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헌법 제정위원으로 삼아서 세계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가봐요. 미국 가니까 아니 이 나라는 임금을 국민들이 뽑아? 이게 말도 안 되지. 해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가봐서 영국을 가봐요. 영국은 국왕제는 국왕제인데 어디에 권한이 셉니까? 의회의 권한이 세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한 세네. 이것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신문들 보면은 항상 국회 비난하죠? 국회 잘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무용론 펼치고 이게 다 언제 때 이야기인 줄 아세요? 1930년대 일본에 이 소위 말하는 유신, 일본의 유신 주창하는 게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이때 메이지 유신이 있고, 메이지 유신은 헌법을 국민들에게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들어서 제정해 준 거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은 진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일본 이 정치군인들이 일으키는 게 1930년대 소화 유신이란 거예요. 히로히도의 그때를 갖다가 이제 소화라 그러죠. 소화 유신인데 이때 일본은 누가 주도하냐면 이 정치군인들의 뿌리가 뭐냐면 일본에 이 유년 군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12살 무렵의 애들을 갖다가 이 유년 군사학교는 문부성, 지금의 우리로 치면 교과부 산하가 아니라 국방부 산하예요.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됩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되겠죠? 1, 2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죠? 이때부터 얘들은 군사교육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 군사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죠. 이들이 일으키는 게 다 만주사변이고 이 태평양 전쟁이고 다 이들이 일으키는 건데 이들이
1930년대 초반 가면은 효령, 중령, 대위 이쯤 돼요. 이들이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이 일으키는 쿠데타가 소화유신입니다. 항상 명분은 천황봉대, 군부 직접 통치. 그러면서 없애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항상 국회와 정당과 언론. 이걸 국도로 탄압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한국 언론들 툭하면 나오는 그 뿌리가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 소화유신 일으킨. 국회의원들은 좋든 싫든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료들이 눈치 보겠어요? 관료들은 철밥통이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 가보니까 영국은 의회의 권한이 세네. 이것도 우리한테 안 맞아. 그 다음에 가는 게 프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독일. 독일은 황제권이 강해요. 아, 이게 우리 일본한테 맞다. 그래가지고 온 게 이 이토 히로부미가 프러시아 헌법을 채택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소위 말하는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 법 체계는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국같이 법대이게 높은 나라 없죠? 학력고사 점수는. 이 법이란 건 학문이 아니에요. 법이 학문입니까? 응용학문이죠.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도 뭐하면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거지.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뿌리가 이렇게 우리는 나라 망했을 때 다 울고불고 난리 쳤을 것 같지만 을사늑약 체결하고 요거는 이 당시 조선인들이고 이거는 일본인들이죠. 서로 잘했다고 기념사진 찍었어요. 이거 한술 더 뜨는 사진이죠. 나라 넘기고 나서 이 나라 넘긴 이 위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일본 가서 신나게 파티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일본이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게 이완용이고 이인직이고 이게 송병준하고 이용구죠. 다 나라 팔아먹은 일등 공신들인데요. 당시 일본에서 러일 전쟁 이후에 두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군의 수장인 야마가타 아리도모 계열 쪽에서는 바로 대한제국 점령해버리자라는 강경론이 있어요.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치러서 다 꺾었는데 뭐 신경 쓰냐, 바로 먹어버리자. 여기에 맞서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는 문관 온건파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야기는 뭐냐? 먹긴 먹을 건데 국제 여론도 좀 신경 써가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먹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군부 강경파와 협상해서 그래 바로 먹자라는데 동의를 하고 일본에서 1909년 7월 달에 일본 내각에서 비밀리에 한국을 조만간 점령한다라는 걸 통과시켜요. 그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총살당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통감으로 부임하는 인물이 데라우찌라는 인물인데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야마가타 아리도모 계열이에요. 대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바로 먹어버리자라는 계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완용이 급해집니다. 왜냐? 당시 나라 팔아먹으려고 경쟁하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일진회의 뿌리는 저 동학 이쪽인데 동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손병희 선생 중심의 애국적인 동학으로 분기가 되고 하나는 나와 있는 대로 송병준, 이용구 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 세력으로 갈라지죠. 이 세력이 하나 있고 이때 일진회 만들어가지고 합방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각 수반들이 있던 총리이 있던 이완용이 각하시켜요. 왜 각하시키겠어요? 일진회의 합방 청원으로 나라 넘어가면 1등 공신이 누가 됩니까? 일진회가 되죠? 그럼 안 되지. 우리 노론이 돼야지. 서인의 줄기가 핵심이 노론이 되죠? 우리 노론이 돼야지.
각하시키다가 데라우찌가 부임하니까 급해졌어요. 이러다 데라우찌가 일진하고 손잡고 먹어버리면 우린 뭐가 되냐. 그래서 이완용이 자기 비서인 이인직을 갖다가 밤중에 몰래 통감부 외사국장, 당시 을자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통감부 외사국장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또 이인직이 일본 유학 시절에 자기가 배웠던 스승이기도 하죠. 밤중에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 총리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 이인직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나라 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 줄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인직이 뭐라고 말하냐. 일본이 우리 먹는 거 하등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중국을 섬겨왔는데 그 자리에 일본이 오는 것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조반정 논리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인직이 나라 넘기면 어떻게 줄 겁니까? 나라 넘기면 우리가 조선 귀족령을 만들어서 나라 팔아먹는데 공세원 너희들은 귀족으로 봉해주고, 제가 일제시대 때까지 귀족이 있었어요. 귀족으로 봉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막대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인직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런 관대한 조건이라면 하등에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고 돌아가고 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조중홍 노론 대표 이완용, 소론 대표 조중홍은 소론의 당론은 반대였기 때문에 합방 반대였기 때문에 노론은 팔아먹는 게 당론이었고 소론은 나라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게 당론이었기 때문에 소론에서도 집어버린 인물이 조중홍인데 둘이 데라우찌를 만나러 가죠. 기자들이 막 몰립니다. 오늘이 디데이 아니냐 하니까 이완용이 오늘은 디데이 그런 날이 아니고요. 일본에 수해가 났길래 이거 위문차 온 겁니다. 들어가서 30분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닌가 보구나. 나라 팔아먹는 협상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겠느냐. 근데 이미 이인직을 통해서 했다는 건 몰랐죠. 이때 이완용과 데라우찌 사이에 이견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조선 임금의 대우는 어떻게 해줄 겁니까? 라고 하니까 데라우찌가 왕으로 봉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완용이 그러지 마시고 대공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공이 뭡니까? 왕이 아니죠? 인조반정 논리 그대로 나왔죠? 조선 임금은 왕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야 있나? 왜냐? 한때 어쨌든 허울뿐이지만 황제로 봉했던 인물을 왕도 아닌 대공으로 격화시키면 감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선심 써가지고 이왕으로 봉한 겁니다. 그런데 이인직을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 일위관지해야 된다 그랬죠? 대한민국 교과서는 아직도 이인직을 갖다가 선각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협상은 1935년 경성일보에 협상 당사자였던 고마스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경성일보에 연재했어요. 데라우찌 백작의 외교수완 자세하게 연재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 상고사가 왜 잘못됐는지, 일본 구급화 교육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국자 들어가는 두 과가 있죠? 국사학과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국문학과 있죠? 이 나라국자가 어디냐? 이 질문해야 됩니다. 너희가 쓰는 나라국이 뭔데 도대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종대왕이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는 R과 L, P와 F, B와 V 이거 다 구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종대왕이. 지금 구분됩니까?
매일 한글날만 되면 뭐라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뭐 한글이다 어쩌고 뭐 표현문자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현문자가 왜 이렇게 구별 못하는 게 많아요? R과 L도 구분 못하고 P와 F도 구분 못하고 B와 V도 구분 못하고 이게 절름발이지 무슨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현문자예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1912년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언문 철자 표기법을 만들어요. 그거 한글로 옮긴 데다가 1930년대에 두음법칙이란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두음법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리을 발음이 나오면 리을로 해야지. 전 세계가 리을 발음을 다 안 하면 또 모르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리을 발음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국가에서 이 교육 시스템 이게 다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교육 시스템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게요. 이토 히로부미가 자꾸 역사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 시절에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교육령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시스템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단절시킵니다. 학제와 학제 간 공부를 단절시켜요. 문사철은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문사철보다는 철학은 일본식 용어고 우리는 나라 경영하다 하는 문사경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개념인데 어쨌든 이게 다 하나였어요.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조선총독부가 다 나눠놓은 겁니다. 남의 학문 하지 마. 저보고 전공이 뭡니까? 한국사죠. 그럼 꼭 물어봐. 한국사에서 어디입니까? 논문은 근대로 썼지만 고대부터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 하십니까? 그걸 갖다 인터넷에서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이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시려면 두 도구가 필요해요.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넓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고 처음에 깊은 우물을 팔 때 지하 100m 파려면 여기 상당히 넓게 파야 되죠. 처음에 지하 100m 파는데 요만큼 하면은 1m 파고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방 1m짜리밖에 못 파게 합니다. 아니 왜 근대로 하게 한 사람이 왜 조선시대 해? 조선시대 한 사람이 왜 고대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분절시켜놔야 진리에 도달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놔야 석고를 다 통합되면은 일본 이게 잘못됐네 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렇게 돼서 이쪽에 만든 이인직 같은 인물을 갖다 아직도 선각자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8월 말에 1910년 8월 말에 점령하고 10월 7일 날 드디어 76명의 나라 팔아먹은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조선 귀족령을 만들어서 귀족으로 봉해줍니다. 일제시대 때 귀족이 있었어요. 이 76명을 분석해보면 두 파트가 나옵니다. 하나 왕족들이 있어요. 조선은 망할만 하니까 망한 겁니다. 왕족들이 있어요. 왕족을 제외하고 당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4명쯤 되는데 그걸 분석해보니까 남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인은 2명이 있어요. 소로는 6명이 있어요. 나머지 56명이 전부 다 노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공개했더니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제 공격이 대단히 심해졌어요. 대한민국 탑시크릿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 아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후에 나라 망한 직후에 조선 귀족 열전, 조선 신사 대동보 뭐 이따위 책 쏟아내가지고 자랑스럽게 공개했어요. 아까 이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부부동 받으러 간 사진 보셨죠? 이들은 그 당시만 해도 조선 귀족 된 게 나라 팔아먹고 그 대가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라 망한 다음에 아주 극비로 삼았다가 그걸 갖다 공개하니까 그 다음에 공격 아주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저렇게 일본 부부동반 가가지고 사진 찍고 조선 뭐 신사 대동보 조선 귀족열전 이런 책을 왜 펴냈느냐. 그 시스템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미당인지 말당인지 서정주란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친이란 거 물어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알았나. 최소한 100년 200년은 갈 줄 알았지. 시인이라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로 나라 망한 이 시점에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까지 우리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회용 그리고 이 석주 이상용 이런 분들이 만주를 집단 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망명하는 사람들은 강화학파라고 불렸던 양명학자들. 아까 저 노론이란 당파는 주자학 유일사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가 됐든지 유일사상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모든 사상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 사상만이 옳다. 그건 이미 그 사상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이 사상만 옳다 그럼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죠. 이때 조선 후기 주자학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렸던 양명학자들, 이 사람들이 강화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망명해서 이 추가가 옆에 이 흥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원보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3.1운동이 해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때 강화도에서 망명한 강화학파들, 서울에서 망명한 우당 유해영 일가,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망명한 석주 이상용, 백화 김대락, 이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전라도 구례에서 목숨 끊은 매천황현, 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파로 치면은 소론과 남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1911년 이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산 보이시죠? 요 산에서 1911년 4월 달에 노천 군중대회를 열고 그 노천 군중대회의 결의로 경학자라는 민단 자치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학자에서 신흥무관 학교를 만드는데 이 경학사가 이 당시에 경학사 그 다음에 부민단으로 이름 바뀝니다만 이때 이미 민주공화제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망한 대한제국을 되살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은 망할만 하니까 망했어요. 고종 플러스 노론 이쪽이 팔아먹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종 훌륭하다. 왕권 강화하려고 하는데 왕권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 왕권을 가장 심하게 제약하는 게 노론이란 당파예요. 제가 조선왕 독살 사건이란 책을 썼죠. 그게 그냥 흥미위주 책이 아니라 조선 후기 인조반정 이후에는 호수아비에 가까운 왕이 조선왕은 군약 신강입니다.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군약 신강인데 이 왕이나 세자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 노론, 서인 이 세력과 쭉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충돌 직전에 왕이나 세자가 딱 죽어주는 것으로 정리돼요.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효종이 처음에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죽죠. 그 다음에 효종이 송혈과 독대한 지 1달 만에 또 갑자기 죽죠. 그 아들 현종이 정권을 서인에서 남인으로 갈아치우는 와중에 또 갑자기 죽죠. 그러니까 현종이 죽으니까 청나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가 또 죽었냐. 요번은 몇 살이냐. 얘 34살인데요. 전왕은 몇 살에 죽었어. 얘 40인데요. 그래서 군약신강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강희제가 만든 말이에요. 너희 나라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임금들이 고생이 많다. 그랬으면 40점짜리 말입니다. 너희 나라는 군약신강이라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한족의 1%도 안 되는 만주족이 그 한족을 200년 이상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핵심 노하우가 그 한규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고종이란 인물은 매천야록에 보면은 무조건 고종과 민비의 정책은 지 아버지하고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보면 대한민국 뭐 민비를 갖다 국모네 뭐네 해가지고 띄우죠. 정신 나간 짓들 다 하는 거예요. 띄울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민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역사적 인식이 있으면은 국모라면은 민비가 역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본 놈한테 맞아 죽은 거. 그거 하나 있어요. 당시 이모군란이 왜 납니까? 이모군란 때 도망가죠. 자 도망가다가 저 여주 쪽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느 마을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낭자도 난리를 피해서 왔구려 하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놈의 왕비인지 뭔지 때문에 낭자 고생이 참 많구려. 그랬다가 다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노파 찾아라. 못 찾으니까 어떡한 줄 아세요? 그 마을 다 죽였어요. 훌륭하다 뭐다 하려면은 제가 아까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매천야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 고종은 이 고종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머릿속에 충돌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나는 경제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겠다. 그럼 그건 사기예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역사의 선택이라는 거는 상반된 두 길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 못하는 겁니다. 단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아, 저 선택이 그 당시에 옳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론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매천야록에 보면 고종은 이 노론 쪽 사람이 과거급제 해가지고 오면은 한 집안이라 그러고 소론이 오면 그자 그러고 남인이 오면 그놈. 차마 이 쌍소리 못해서 그렇지 남인은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고종은 자기 동시대에 정약용을 못 만난 걸 아주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정약용은 남인이죠. 남인이 오면은 욕 한마디 하면 그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정약용과 동시대에 또 못 만난 걸 아주 한스럽게 생각해서 여유당 전사를 필사해서 올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여유당 전사를 필사하면서 일부러 묘지명을 빼놔요. 자참 묘지명도 빼놓고 그 다음에 정약용이 쓴 다른 사람 묘지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6개를 빼놓습니다. 그 묘지명은 뭐냐? 이가완 같은 인물들. 자기 정약용이 묘지명 쓸 때 이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묘지명 쓸 때 기준이 있어요. 자기 바로 위의 형인 정약용 묘지명 안 씁니다. 자기 매형인 이승훈 묘지명 안 써요. 왜냐? 이 사람들은 천주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가완이라든지 권철신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도가 아닌데 저 악당들이 정확하게 악당이라고 썼어요. 저 악당들, 악당이 누굽니까? 노론이죠. 저 악당들이 없는 죄를 얽어가지고 이 착한 사람들을 죽였다. 거기 아주 비판해 놓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묘지명을 고종이 써올리라고 하는데 아 이거 노론 악당이라고 써놨는데 고종은 노론하면 친구로 생각하는데 이거 올려서 되겠냐 해가지고 빼놓은 거예요. 이리관지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엔 나중에 노론만 그렇게 중용하다가 그 노론이 팽시키고 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그때 바로 1911년 4월 달에 이 노론들이 희희낙낙
귀족의 자기를 받고 막대한 돈을 받고 희낙락하고 있을 때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주공화제를 지향을 하게 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공화제의 뿌리가 저때 시작된 거예요. 한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한때 주장했었죠. 여운형 등이 만들었던 건국 준비하고는 여러분 같은 용어 썼다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다른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국절은 뭔지 아세요? 독립운동을 다 말살하자 이거예요. 왜냐? 자기는 뿌리가 그쪽이니까. 독립운동이 뿌리 아니에요. 이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뿌리를 친일로 보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점령한 걸 아직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별 그것도 하나의 관점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이번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이 유럽에서 나치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아 가둬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요 요직 차지하고 있죠. 제가 MB 정권 때 청와대 가서 한번 강연한 적이 있어요. 현실 정책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식민사항만 비판했어요. 저 뒤쪽에 앉아있는 젊은 행정관들은 이 눈빛이 빛나는 게 보여요. 이 앞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입니다. 끝나고 나오니까 막 따라 나와요. 수석 행정관이. 다음번에 꼭 더 큰 규모로 해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연락하세요. 내 속으로 아마 못 부를걸. 정확히 안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 보면 다 그 전말을 다 알아요. 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늘상 공자의 일이관지 이 하나의 현상을 보면 그 배후까지 쫙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이 식민사학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게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에서 아직도 나치 사학자들이 이 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프랑스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거긴 불가능한데 여긴 왜 가능합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했을 때 여기에서 모여서 이 경학자를 만들었던 분들. 그런데 이 석주이상용 선생이 망명하면서 망명일기를 씁니다. 서사록이란 망명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 보면 기막힌 구절들이 많아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한사군은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 이때가 1911년 초예요. 이 망명일기를 쓸 때가. 마치 일제식민사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리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대로 써놓습니다. 한사군은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 뿌리, 이 사상의 뿌리가 누구냐? 성호유익에게 가다요. 성호유익 선생 아까 정약용이 묘지명 쓴 이가완의 할아버지죠. 이 성호유익 선생 집안이 대를 이은 천재 집안이에요. 근데 성호유익 선생이 이 당시에 이미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중국 고대 사료를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다산정약용과 성호유익을 구별해보면은 다산정약용은 노력형 천재고 이 성호유익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타고난 천재인데 그래서 당시 남인들이 성호유익을 정약용도 만나지 못했지만 다 스승으로 삼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성호유익이 이미 한사군은 만주에 있었다라고 갈파를 하죠. 그게 석주 이상용 선생의 논리가 성호유익이 펼친 논리와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한사군은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메이지 헌법 발표식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 강점할 때 만세 무궁한 영화를 위해서 어쩌고 해놓고 나서는 뭐 하느냐. 이 조선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그리고 조선 총독 헌법 적용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함. 그리고 조선은 천황의 대권에 의해서 통치함. 그 천황의 대권을 위임받은 자는 조선 총독.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에서 보임함이라고 해가지고 육해군 대장만 조선 총독이 될 수 있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조선을 군사 점령지로 봤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무단 통치 하는데, 무단 통치가 뭐냐면 그야말로 칼 들고 통치하는 게 무단 통치의 대표로 헌병경찰제라 그러죠. 헌병경찰제가 뭐냐?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헌병주재소 헌병대장이 경찰서장이에요. 그리고 한인들에게만 일본에선 금지된 퇴영을 실시합니다. 퇴영이 뭐냐? 매를 때리는 건데 한 번에 보통 80대를 때려요. 소 힘줄에다가 끝에다가 납을 매달아 갖고 때리는데 한 대 맞으면 혈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맞다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1년에 보통 1911년부터 1919년까지 통계를 내보면 1년에 보통 이 퇴영받는 사람이 한 10,000명쯤 됩니다. 인구 2천만에 10,000명이면은 여성은 별로 많이 안 당하겠죠? 그럼 인구 한 1,000만으로 줄어들죠? 거기다 아주 나이 많거나 어린애들 빼야죠? 그럼 보통 대략 2~3명에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퇴영 판정 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 헌병대장에게 있어요. 즉결 심판권. 그래서 소학교, 여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칼 차고 교단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단 통치하면 영구히 지배할 줄 알았더니 10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엄청 쇼크를 먹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가 지금 그냥 3.1운동 배울 때 그냥 뭐 파편화 하든 그냥 뭐 의례적으로 배우는데 3.1운동이 대단한 운동입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약 3분의 2 정도가 식민지였어요. 그 중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3.1운동 때문에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여파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는 저 조선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 상당한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위회에서 통치할 수 있겠냐라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랴부랴 달래기 한답시고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함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거를 문관도 보임할 수 있음이라고 바꿔놓고 망할 쫓겨날 때까지 한 번도 문관은 보임하지 않았죠. 근데 문관으로 하든 무관으로 하든 그놈이 그놈입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게 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한 게 사이토 마고토라는 해군 대장 출신인데, 이 같이 왔던 당시 통감, 조선 총독부 위인자 정무총감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겁을 먹고 옵니다. 일본에서 올 때부터. 도쿄역을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과연 계속 통치할 수 있겠냐 어쩌고 하냐 상당히 우려를 하죠. 그래서 오는 도중에 또 말하자면 이 검경 책임자가 또 도중에 죽어요. 그래서 또 아주 또 의기소침해 있는데 부산에 도착하니까 중간에 뭐 대구에서 폭탄 던진다, 대전에서 던진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을 바꾸고 올라가는 열차 시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을 태우고, 그러고 올라와서 남대문역 서울역에 도착했더니 저 청년 의사 강우규 의사가 폭탄을 던진 겁니다. 완전 혼비백산 해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잡을 생각도 못했어요. 이 양반 수기를 보니까 저녁에 총독부에 왔는데 불을 안 킨다는 거예요. 왜 안 켜냐니까 켜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 보면은 그 전까지 일본인하고 사이좋게 지내던 조선인들이 일제 일본인과 다 절교하고, 감옥에서도 그냥 갇힌 죄수들이 전부 다 독립만세 외치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범인이 누군지 잡을 생각 아무도 못했다. 근데 그 범인을 갖다 잡은 놈이 조선인 형사 김태석 아닙니까? 이 김태석이 1948년, 49년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김태석이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용산경찰서장이었어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이게 진짜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7, 8년 전만 해도 제가 가서 식민사학 비판하는 강연을 하면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몸조심하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 변화가 큰 거예요. 7, 8년 전에 몸조심 하다가 오래 사셔야 된다. 그게 불과 이 3, 4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한 기류입니다. 그게 사회는 어쨌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3.1운동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뭐 역사관에 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계속 통치하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중추원 산하에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반도. 저는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불렀죠. 가사는 좋은데 무궁화 삼천리, 이 삼천리 조금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곡조는 바꿔야 됩니다. 누가 졌어요? 안익태가 졌죠? 제가 숭실대 나왔습니다. 안익태 숭실 출신이에요. 만주국 축하 수립, 만주국 수립, 환영음악회, 오스트리아에서 그 한 인물. 아직까지도 그런 인물이 지은 곡조를 쓰고 그 다음에 묵념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암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통사 이런 책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는데 조선사 편수회 회장은 누구냐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정무총감이 넘버 2예요. 총독 바로 다음 자리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을 관할하는 그 자리예요. 이건 뭡니까 벌써? 이거는 정치 조직이지 이 학문 조직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이 식민사학의 뿌리를 보면은 그 한 뿌리가 뭐냐? 이 처음에 이론 제공하는 주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일본의 이 도쿄대, 그 다음에 만주철도, 만철에 보면은 만선 지리 역사 조사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두 기관이 핵심이 돼가지고 이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도쿄대, 일본의 당시에 제국대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대학 시스템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일본 본토 내의 제국대학들, 도쿄 제국대, 교토 제국대 하는 일본 본토 내의 제국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만주에 있던 제국대, 이름이 뭡니까? 건국대죠? 만주 건국대? 이건 왜 건국대라고 했느냐? 형식상 마지막 황제 부위를 내세워가지고 형식상은 독립국인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제국대 안 붙이고 건국대라고 했습니다. 일본 본토의 제국대, 그 다음에 만주의 건국대, 그 다음에 식민지 제국대, 경성제대 있고 대만대 있죠? 그래서 일본 본토 내 제국대가 1위고 그 다음에 만주 건국대가 2위고 이 경성 대만 이 식민지에 세웠던 제국대가 3위예요. 왜 이 구분이 왜 되느냐? 만주 건국대와 경성제대를 동시에 합격하면 어디 간 줄 아세요? 만주 건국대가요. 강영훈 총리가 그랬습니다. 두 군데 합격하니까 당시 경성제대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다들 뭐 가고 싶어 한다는 소위 서울법대나 서울대 의대 가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양쪽 다 붙으면은 만주 건국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류죠. 그 다음에 3류가 제국대 시스템 중에서는 경성제대와 이 대만 제국대 뭐 이런 것들인데 왜 그 다음에 일본이 망했죠. 망했는데
저 얼마 전에 세계 대학 랭킹 순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아시아에서 1위가 바로 대만 국립대예요. 2등이 도쿄대, 3등이 교토대. 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는 아시아 33위, 세계 281위로 지금도 올라 있습니다. 그게 그 뿌리가 뭐냐? 여러분들, 북한이 저 가난한 나라가 인공위성 먼저 쏘지 않습니까? 뭔가를 느껴야 돼요. 이 시점에서. 아니, 저 가난한 나라가 인공위성을 쏘는데 우리는 이 막대한 돈을 러시아 갖다 주고 천대란 천대는 다 받죠? 그러고 나서 더 늦지 않습니까? 저 가난한 북한이 자력으로 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거기에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역사교육이 모든 게 시작입니다. 역사관이.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 교육, 일본 고급화 역사관을 그대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국사교과서 보고 나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보고 애국심을 느꼈어. 그런 사람 한 명이나 봤어요? 나 이 책을 봤더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느꼈어. 한 명도 없죠? 이런 국사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냐 이거예요. 다 학생들이 다 암기 과목으로 여기죠? 왜 암기 과목으로 여기냐? 한 가지 기술하는데 서로 다른 관점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역사책이야말로 이리관지해가지고 하나의 관점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우리 국사책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이 조선총독부 조선자편서에서 만든 역사관이 아직까지도 내려오는 건데요. 이 스다 소키치라는 인물은 바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갖다가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든 인물이고 그 제자인 이병도라는 사람인데 이 동북공정 이 지도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중국의 공식 역사 지도집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란 점선이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성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낙랑군, 진봉군, 임동군, 현도군 다 이 한사군을 갖다가 국내로 한반도 내로 끌어들인 게 바로 현재 중국의 공식 역사 지도집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사만리장성은 이걸 갖다 이렇게 연결한 건데 조금 있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한반도 깊숙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눈치 보느라고 저러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까 말했던 단재 신채호,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암 박은식, 석주 이상용,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이시영, 김승학 이분들 전부 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 역사학자예요.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투잡인데 투잡이 하나는 독립운동이고 하나는 역사학자예요. 둘 다 이 버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고생은 많이 했죠. 그런데 왜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역사학에서 독립운동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같이 낙랑군, 한사군을 갖다가 만주 서쪽 하북성 일대로 비정을 했어요. 그리고 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 북부라고 비정을 했습니다. 이게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기본구도인데요.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다.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다. 한반도 남부에는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고로 한국사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 하지 마. 너희 나라는 원래 식민지로 귀결될 운명이야. 이 이야기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만주 서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논리가 상반된 논리가 충돌할 때 어느 서를 따라야 되겠느냐. 그냥 독립운동가 서를 따라야지. 그것도 학문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는데 저쪽에서 노비라 그러네. 그럼 따져야죠. 조사해 봤더니 진짜 우리 조상 노비가 맞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족보 사서 위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비 해방투쟁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하나같이 단재 신채호, 백암 박은식, 그다음에 석주 이상용,
단재신채호, 또 국내에서 공부했던 위당 정인보, 이분들이 하나같이 한사군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2100년 전에 설치된 한사군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00년 전에 쓰여진 기록들, 이 조한전쟁 당시에 사마천이 살아있었죠. 사마천의 사기에 뭐라고 돼 있고, 한서, 후한서, 삼국지 같은 중국 고대 사서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서 설선열전의 사고, 안사고가 말하길 낭랑은 유주에 속해 있다. 유주가 어디냐? 북경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뭐 충청도 아산 사람인데, 아산은 충청도죠. 행정기관이 상급 행정기관 도청이 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행정기관은 대전에 있는데, 제가 사는 아산은 저기 저 북만주에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상급 행정기관은 북경이고 하급 이 군 단위는 한반도에 있고, 그다음에 낭랑군은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보면 낭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고조선이란 말이죠. 요동에 있다. 후한서에도 보면 귀지 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여기서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당시 요동이 지금의 요동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의 요동이라고 치더라도 어디입니까? 만주죠? 지금의 요동이 언제부터 황해도가 되고 평안도가 되고 이 경기도가 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이 구절은 단 한 번도 인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 자국 역사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 돈 받는 학교가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식민사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으면 안 되죠.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자비 들여서 역사 연구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사기 하본기 태강지리지에 보면 낭랑 수성현 유갈석잔 장성속이, 낭랑군에는 수성현 낭랑군 산하에 25개 속현이 있는데,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생각하셔갖고 그냥 들어주세요. 낭랑군에는 읍면단이 25개 속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성현이고, 거기에는 수성현은 갈석단이 있고 장성속이,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수성현이 여기 와 있죠. 바로 사기 하본기 태강지리지에 낭랑군 수성현 유갈석단 장성속이를 그린 거예요. 수성현 여기 있습니다. 만리장성 여기로 끌어들였죠. 뭐가 빠졌어요? 갈석단이 빠졌죠. 갈석단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이 지도 한 장으로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는 무너진 겁니다. 전제가 있어. 우리만 바로 서 있으면은 동북공정 논리는 여기서 벌써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갈석산도 여기다 그려놨느냐? 갈석산은 중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산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 설악산쯤 되는 산입니다. 9명의 황제가 올라갔다 그래서 구둥황제산이 별명이에요. 첫 번째로 올라간 인물이 누구냐? 진시황입니다. 두 번째 올라간 인물이 그 2세 황제 호해. 세 번째 올라간 인물이 바로 고조선을 침공한 한무제. 그 다음에 조조. 고구려와 싸웠던 조조.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침공한 당태종.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 나머지 황제들은 다 선비족 황제들이에요. 그래서 회남자 시초군에 보면, 회남자는 한나라 때 쓰여진 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방의 끝 갈석을 지나면 조선이다. 동방의 끝 갈석을 지나면 조선이다. 고조선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한나라 사람들의 역사 지리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는 낭랑군의 위치를 찾으면 첫째 수성현을 찾으면 되고, 둘째 갈석산을 찾으면 되고, 셋째 만리장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찾으면 되죠. 근데 현재 한국 이 식민사학계, 주류 식민사학계에는
거기를 갖다 낙랑군 수성현을 갖다가 황해도 수안이라는 겁니다. 그 논리가 식민사학계의 대부인 이병도 씨가 만든 건데 수성현, 낙랑군구에서 수성현 자세하지 않냐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그 뒷분들 보이세요? 수안에는 충남 산천주에 요동산이란 산명이 보이고 관방주에 후대 소축의 성이지만 방원진의 동서행성의 석성이 있고 또 진지의 이 수성현주에는 맹랑한 설이지만 진대 장성지 속이라는 기재도 있다.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써놨죠? 원래 식민사학자들 말이 힘들게 써놨어요. 왜냐? 마치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감추기 위해서 쓴 것 같이 써놨어요. 딱 알아먹을 수 있는 건 자세하지 않냐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이거 하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쉽게 가죠. 수안에는 충남 산천조에 동국여지 충남 황해도 수안군 산천조에 요동산이란 산명이 보이고 이 요동산이 갈석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석산은 갈석산이고 요동산은 요동산이죠. 그 다음에 관방주의 후대 소축의 성이지만 방원진의 동서행성의 석성이 있고 방원진 석성이 만리장성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 만리장성 가보시면 뭘로 만들었어요? 주로 중국은 벽돌로 많이 쌉니다. 우리는 다 돌로 싸요. 우리 민족은 돌하고 아주 사이가 가까워요. 이번 여러분 저 내몽골 적봉 조금 북쪽에 가보시면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이 동북공정 하는데 100%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역사 유적을 또 자기네 찾아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봉 근처에 가보면은 석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두 군데 찾아가 봤는데 중국 적봉 박물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기네가 이 석정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석정이다. 바로 단군조선 석정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도형 석정이다. 그 무슨 이야기냐. 고구려 백제성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가보니까 실제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긴 벌써 석정이면은 만리장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지의 수성현주에는 맹랑한 설이지만 진대 장성지 속이라는 기재도 있다. 이건 한마디로 비문이에요. 비문. 왜냐? 지금 이 양반 논리는 뭡니까? 황해도 수안을 갖다 낙랑군 수성현으로 비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황해도 수안이 왜 낙랑군 수성현이냐? 1. 요동산, 2. 방원진 석성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진지는 뭐냐면 중국 고대 진서지리지입니다. 진서지리지의 수성현은 낙랑군 수성현이지 황해도 수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앞뒤에 아무것도 전혀 맥락이 다른 걸 갖다 논리 부족하니까 갖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맹랑한 소리지만 맹랑하면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또 자세하지 아니하나.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게 아직도 논리랍시고 한국 주류사학계의 성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병도 씨가 주장한 건 찾아보면 전부 다 자기 일본인 수성들이 한 거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이거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조선합현수의 사람이 수성, 진나라의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 한서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 식민사학자들은 항상 저런 식으로 의심할 것이 없다. 확실하다. 한서지리지 다 뒤져봤어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 이병도란 양반이 그냥 갔다가 황해도 수안으로 이 이나바 유아기치가 한 걸 갖다 조선 황해도 수안 이걸 갖다 조금 갖다 더 부연 설명한 겁니다. 갈석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가 작년 여름에 저길 또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답사를 갔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상당한 거 꼭대기 부근에 등산복을 입은 한국 사람 한 20-30명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하다가 말하게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절 보더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 그러더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하니까 사기 태강길이지 하본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니까 천진에서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이다. 제가 식민사학이 이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식민사학이 살아남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네가 사료를 독점했죠. 마치 루터의 종교혁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성서는 라틴어 성서는 신부만 봤어요. 신부만 보고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무조건 따라야죠. 안 따르면 화형당하니까. 그러다가 금속 활자를 우리가 가장 먼저 발명했다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발명은 먼저 했을지 몰라도 한국 역사에 별 영향 끼친 거 없어요.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바로 당시에 지방어로 불렸던 독일어, 영어 이런 걸로 성서를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금속 활자를 찍어서 돌리면서 비로소 성서가 진짜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라는 게 인식이 확산되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일종의 역사혁명 기간이에요. 천진에서 장사하는 상인분들이 사기, 하분기, 태강지리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갈석잔이 황해도 수안에 있다. 이 논리가 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남아있는 건 분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못 가니까 하나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가보시면은 갈석잔 잘 돼 있어요. 요 아래에 관리사무소 하나 있는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여기가 9명의 황제가 올랐던 그 산이 구둥 황제산이 맞냐라고 하면 막 입에 침 튀기게 자랑했어요. 요즘 가서 물어보면 요즘은 그렇게 해석 안 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다 세미나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만리장성 요게 까만 점선이 만리장성이죠. 요 끝이 산해관인데 그러니까 아까 본 이 갈석잔 그러니까 이 수나라의 수서를 보면은 지금의 저 창녀현인데 창녀현이 옛날에 수성현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갈석산이 거기 있죠. 그 근처에 만리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사기에 나와 있는 이 낭랑수성현, 유갈석잔, 장성소기. 낭랑수성현이 과거 창녀고 유갈석잔, 장성소기로 만족시키는 지역은 이 지역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라고 써놓고 있느냐.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해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이 압록강이라고 단정지은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이병도 스승 시다 쇼키치가 한 거예요. 그 설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낭랑군 조선현의 취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이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저기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그 당시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 토성동 토성은 당시 저 왕엄성이 한나라의 5만 7천 대군과 맞서서 1년 이상 버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성을 도읍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방시설이에요. 방어시설. 먼저 천혜의 요새에 쌓는 거죠. 거기에 성을 쌓는 건데 여기는 이 평양시 대동강 토성동 토성은 도시락자들고 놀러 가긴 좋은 데예요. 전혀 도읍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식민사학자들도 여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관방상 그랬더니 총독부에서 따지지 말고 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 지금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왕엄성 및 조선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 열수를 누가 대동강이라 그랬어요? 입증된다. 아까 이나바 이야기치가 뭐라고 합니까?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입증된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 받아 먹어가면서 연간 대한민국 국민 세금 300억 써가면서 하는 일이 이런 일 하고 있는 게예요. 중국 동북공정 한국 지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언론사 간부가 있는데 중국 통이에요. 얼마 전에 북경대 역사과 교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저 동북공정은 식민사관 복사판입니다. 다 정치이론이기 때문에 논리가 허술하죠. 북경대 사학과 교수가 논리에서 밀렸어요. 밀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거 다 니네 역사책에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이 책을 발간했는데 그냥 이 책 발간했어요. 중국에서 항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단군 신화를 갖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로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도협약이 무효되면 영토 수복 가능하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써놨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단군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라고 고쳐라. 간도협약이 무효되면 영토 수복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로 편입된 사실이 없다고 고쳐라. 조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윤종을 갖다가 대한제국 말기에 간도관리사를 삼아가지고 간도지역을 대한제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세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간도협약으로 일본하고 청나라가 동청, 만조철도 부설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넘겨준 거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진 정계비예요. 왜냐? 당시 청나라 목국동이 오는데 조선 대표 이선부란 위인한테 만나더니 넌 늙었으니까 따라오지 마 해가지고 조선 대표는 안 데리고 가고 역관만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도 간도는 우리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이라 그랬더니 국제법적 인식 등장전이라 적용하기 어려움. 아니 국제법이 등장하거나 말거나 두 나라가 합의했으면 그게 국제법이지. 국제법이 언제부터 그럼 청나라 러시아가 국경 맺은 거는 국경조약 이전에 맺었습니까? 국제법 등장한 이전에 맺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놈들은 완전 일본 구구파 사관을 가지고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시우다 소키치란 인물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현재도 한국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인용해 가지고 논문 제출하면 그 자체가 탈락 사유예요. 4, 5년까지 그랬다가 요즘은 상당히 이제 이 식민사학계가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통과도 안 시키고 게재도 안 시키고 그냥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하면 그냥 묵혀두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은 저 식민사학계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각이 귀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왜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역사는 자기들만이 하는 거다라고 했다가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가면서 역사가 대중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의 성서 역할을 하는 게 또 이거예요. 뭐냐면 이 시우다 소키치라는 인물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관하여에서 삼국사기 특히 신라본기의 상대 부분에는 소위 외 혹은 외인에 관한 기사가 잠옷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우다 소키치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연구한 거는 신라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외인, 임나일본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삼국사기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옷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기사는 기기, 고사기 일본 서기와 더불어 우리 일본의 상대사를 천명하는데 귀중한 서류인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도대체 삼국사기 상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의 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론이 없기 때문에 외에 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뭡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와 있는 외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삼국, 신라, 백제가 상당히 강력한 고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우다 소키치한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임나일본부가 존속해야 되는데 이 현해탄이 상당히 험한 백길이죠. 가을에서 봄까지는 배가 못 다녀요. 이 상당히 험한 백길인데 임나일본부가 존속 한반도 남부에 고대판 조선 총독부가 있어야 되는데 가을에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면 봄까지는 배가 못 다니니까 봄까지는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 옆에 신라라는 강력한 고대 국가, 백제라는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으면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수다소키치가 간단하지, 다 가짜로 몰면 되지. 그래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다 가짜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가 부족하니까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현대학자들 사이에서는, 현대학자들이 누구예요? 자기하고 다 정한론 주창하고 이따위 놈들이죠.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만, 이 쭈다소키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논리가 뭐냐면, 그 상세한 것을 적을 겨를은 없지만 3세기의 신라는 진한 12국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일개 소부락이었고, 게다가 반도의 경우에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낭랑 대방으로부터는 가장 먼 동남쪽 구석인 지금의 경주 지역에 있어서 그 문화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상상되어진다. 1, 2세기에는 오히려 말할 것도 없다. 논리가 뭐냐면, 평양 지역에 이 낙랑군이 있고 그 아래 황해도에 대방군이 있는데 있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신라는 거기에서 멀었기 때문에 문화 발전 정도가 낮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전부 다 불신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삼국지 위서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사만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만조에 따르면 뭡니까? 마한진한 변환이 있는데 진안하고 변환은 12개 소국, 마한은 54개 소국, 도합 78개 꼬마 국가들이 우글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나일본부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전부 다 가짜로 몰고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 국립박물관에 최근까지 원삼국실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그 10여 년 이상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얼마 전에 원삼국 간판 내렸죠? 원삼국이 뭐냐? 고고학적으로 고대 국가의 성립을 말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계급 분화가 일어났느냐, 철기로 사용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낙동강이나 한강 유역에서는 BC 1세기 무렵부터 철기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저 거대한 무덤들을 보면은 계급 분화가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삼국사기란 문헌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 근거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BC 1세기에 건국됐다라고 말하면 전 세계 학계에서 시비 걸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문헌 자료로 보나 고고학으로 보나. 그러나 이 논리가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무랑 때 신라가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병도의 오설에 따른 거죠. 4세기 내무랑 때 김씨에 의한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4세기 내무랑 때. 이야기는 뭐냐면,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건국됐다라고 국사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김부식이 말한 삼국사기 500년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이병도란 양반이 원시국가로서 지지한 발걸음을 걸어온 신라가, 참 자국 역사 쓰는데 아주 멋있게 써놨죠. 중앙집권의 정치로 진전하기는 제17대 내무랑 때로부터니 신라의 국가정치의 태세가 내물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이병도란 사람이 내무랑 때 신라가 건국됐다라고 주장한 걸 그대로 따라서 교과서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문제가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의 주류 학자들하고 한국의 주류 학자들하고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란 걸 만들어서 막대한 국가예산 투입해가지고 한 달은 도쿄, 한 달은 서울에 와가지고 서로 학문 연구 랍시고 하고 나서 2005년도에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를 써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결국 신라는 4세기 후반 나무리 사금 때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초기 고대 국가로 이룩할 단서를 잡았으나 고구려의 간섭 속에 이루지 못하고 5세기 전반 눌지마리간 때에 와서 초기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 내무랑은 4세기 후반이었죠. 근데 21세기 2005년도에 대한민국 코리아의 주류 소위 역사학자들이 나라돈 가지고 쓴 거에는 5세기 전반 눌지마리간 때로 또 후퇴했죠. 왜 후퇴했느냐? 스우다 소키치가
실동이사금 때도 하고 그 앞전 뇌물이사금 때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다른 확실한 사료에 조응하지 아니하는 한 신용할 수 없다. 뇌물왕도 허구다. 그러니까 그 다음 눌주왕 때 건국했다라고 시라소키치가 주장한 걸 지금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식민사학의 교주가 이병도 박사인 줄 알았더니 이병도 박사는 애국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와보니까 이병도 박사는 그나마 50년 끌어올렸잖아요. 너 이병도 너도 우리 스승 아냐? 우리 진정한 스승은 시라소키치 선생님이야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여기는 백제는 고유왕 때 3세기 중에 고유왕 때라 그랬죠. 여기 나이 연구한 바로는 이병도 씨가 백제 건국은 온조로부터 제8대에는 고유왕 때 되었다고 믿는 바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에서 한강 유역 백제 정세는 어떠하였을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유왕 27년도에 육자평 및 16관등제 등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완비했다고 나오나 이는 후세 백제인들의 고유왕 중시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이 시기 백제의 발전 정도는 좀 더 낮추어 봐야 할 것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저희가 그래서 한국사 그들을 숨긴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여기 요즘 한창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세요?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죠. 그게 저자분 이주환 저희 한가람 연구위원 와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한국사 그들을 숨긴 진실이란 책을 쓰고 이 더 이상 방치해뒀다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가만히 두면은 저는 과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라소키치에게 직접 배운 이병도에게 직접 배운 이기백 뭐 이런 사람들이 김철준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을 땐 그렇지만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식민사학이 극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2005년도에 오히려 이병도를 극복하고 시다로 가는 게 시라소키치로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끊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식 대응은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잔뜩 그러고 있는 거죠. 결론으로 해방 이후에도 이 식민사관이 왜 주류가 됐느냐.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에 조선총독부는 1945년 9월 2일 그 정식으로 항복하면서 해체가 됐지만 조선사편수에는 해체되지 않고 이 세 구조로 살아남아요. 하나는 주요대학 역사학과. 여기서 말한 주요대학이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예요. 거기에 이 식민사학자들이 이병도와 신석호라는 두 사람이 이 주요대학 역사학과를 장악하면서 식민사학 이론을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보면은 어떤 유명한 법학자가 있어요. 이 법학자는 온갖 사회 문제는 다 개입하면서 막상 법조계 문제 나오면 이야기 안 해요. 역사학자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식민사학 구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먼저 해 카르텔이에요. 그게 이들이 주요대학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국사관 이게 국사편찬위원회 전신이죠. 이 두 군데서 국사관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식민사학 이론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사교원 양성소가 있었어요. 이 국사교원 양성소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식민사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했는데 그게 지금 동북아 역사대랑 국사편찬위원회 뉴라이트 이쪽 세력으로 그대로 계승돼 내려와가지고 현재까지도 일제 식민사관이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주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해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국사관 뭐 활동하시는 거 홍보 보니까 딱 짧게 지나가는 중에 역사의식 있는 대통령 그런 말을 그런 팻말이 있는 거 보셨어요? 저희같이 항상 그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딱 봐도 그런 것만 보여요. 흑백 지나가도. 바로 이것이 단순히 아까 대안을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대안이에요. 여러분이 모이신 것도 대안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15일 날 여기 원장님도 오셨지만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그 식민사관 타도대회 여기 와보신 분들 계시죠? 이미 상당한 식민사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이런 역사 인식이 일반화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과거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역사관이 아니고요. 성호유익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단재 신초 선생, 위당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이 다 하셨던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식민사학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제야사학자다 뭐다 해가지고 정신병으로 몰았죠.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사료예요. 1차 사료.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전선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뭐냐면 가장 핵심고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군단 병력이고 우리는 중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적은 역량 가지고 가장 핵심고리, 아까 왜 1차 사료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냐? 1차 사료가 바로 진실이에요. 저희 한가람 연구소에서 두 개의 강좌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차 사료로 보는 한국사예요. 왜냐? 다 식민사관이 주장하는 저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 됐던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 제한반도 서류 됐던 1차 사료적 근거가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이 그랬어요. 100분 토론 이런 데서 한번 토론하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린 나가는데 내 손가락 장지 드는데 저 사람도 안 나옵니다. 한번 섭외해 보세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 1차 사료입니다. 니네 한사군이 한반도 그 평양 유역에 있었다는 1차 사료 대봐. 없잖아 하나도. 만주에 있었다는 1차 사료 많잖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 1차 사료에 기반해서 자기 자신의 서를 수립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1차 사료에 기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많은 이 주요한 강연들을 많이 다녔죠. 예를 들어서 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뭐 고위정책과정이라든지 뭐라든지 한국 사회에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서슴없이 강연을 하고 또 식민사학 본산에도 가가지고 다 강연을 합니다. 그럼 다 이겨요. 왜 이기느냐? 제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전부 다 1차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쓰라소키치 말에 무슨 1차 사료 근거가 있는데 쓰라소키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동양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1차 사료가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지금 상당히 식민사학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 단순한 싸움은 아니에요. 저들이 인조반정 때부터 치면은 300년, 일제강점기로부터 치면 100년, 해방 이후로 쳐도 70년 권력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는데 지금은 상당히 역사상 최초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 수훈회관에서 했던 식민사관 타도대 식민사관은 해방 후 어떻게 주류사학이 되었나 이 대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로소 공세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밀어붙여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차 사료에 기반한 역사관이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역사관이 되고 대한민국 국사교과에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